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62세고요. 제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저는 30년 전 28배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우린 둘 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겠다는 꿈이 있었죠.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요리 솜씨가 좋았어요. 우리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했죠. 저희 가게는 서울 변두리의 조그만 골목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마음이 무척 조마조마했답니다. 하루는 겨우 5만 원 벌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고, 저는 그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 손님이 오셔서 제 떡볶이를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가씨, 이 맛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제 요리가 누군가에게 추억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도 열심히 했어요. 김밥을 만들 때면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굴렸죠. 직접 개발한 양념 비법으로 만든 김밥은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근 회사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서 사가셨죠. 우리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항상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했고 위생에도 신경 썼죠. 손님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또 다른 손님들을 데려오셨어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아는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일했어요.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항상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힘들 때면 서로 다독이며 힘을 냈어요. 여보, 우리 함께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답니다. 가게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큰 고비를 맞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손님이 뚝 끊긴 거예요. 한 달 내내 적자였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포기할까? 저는 고민 끝에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울먹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했어요. 메뉴를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했죠. 남편이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어요. 저는 SNS를 배워서 우리 가게를 홍보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렇게 노력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의 강점을 알게 되었고 약점은 보완해 주려 노력했죠.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면 어깨도 주물러 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지칠 때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힘을 북돋아 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답니다. 가게 일로 바빠도 우리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갔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화를 보러 갔죠.
때로는 가게 문을 닫고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5년이 지나자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제 떡볶이와 튀김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남편이 만든 김밥은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로 사랑받았죠. 우리는 점점 더 바빠졌고, 가게도 조금씩 커져갔어요. 그 즈음 우리에게 아들 경태가 태어났어요. 아들은 우리의 보물이었죠. 처음 경태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경태가 태어나고 나서 가게 운영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손님들이 아기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시면서 더 자주 오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경태 보러 왔지. 김밥은 덤이야. 라며 웃으시던 할머니 손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우리는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그 시간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경태가 처음 웃던 날,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었답니다. 가게가 바빠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손님들의 맛있어요.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게의 인기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비결이라면 정성과 신선한 재료예요. 그리고 손님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거고요. 정말 그게 다였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고요. 가게가 잘 되면서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경쟁자로만 여겼는데 점차 서로 도와가며 상생하는 법을 배웠죠. 김치를 담글 때면 옆 가게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셨고, 명절 때는 우리가 떡을 나눠드렸어요. 그렇게 우리 동네 상가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갔답니다. 하지만 성공이 늘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스트레스도 늘었죠. 손님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작은 실수에도 민감해졌어요. 한 번은 김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손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속상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어요. 경태가 자라면서 우리의 고민도 커졌어요. 가게 일에 매달리다 보니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 경태 잘 키우려고 하는 건데, 정작 경태한테는 소홀한 것 같아서 남편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경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주말이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경태와 놀이동산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경태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가게가 안정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경태가 바다를 보고 좋아하던 모습, 남편과 함께 오름을 오르며 땀 흘리던 순간들.
그때의 추억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답니다. 우리 가게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의 정이 오가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회사원들이 와서 하소연도 하고, 연애에 실패한 청년들이 와서 위로도 받고, 우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포근한 미소로 손님들을 대했어요. 그게 우리 가게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것 같아요. 경태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죠. 하지만 가끔은 바쁜 부모 때문에 외로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경태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죠. 그렇게 경태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경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정말 뿌듯했어요. 빨간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컸네. 남편이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경태가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 사이 우리 부부는 어느새 나이 들어 있었고 가게는 여전히 활기찼죠. 경태가 28살이 되던 해봄, 꽃이 만발할 때였어요. 경태가 수줍은 얼굴로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의 꼬맹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싶어서요. 신부가 될 사람은 경태의 직장 동료였어요. 이름은 미영이라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 미영이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자란 것 같은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도 됐어요. 우리같이 소박한 분식집 부부의 며느리로 잘 살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미영이를 알아갈수록 그 아이의 속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경태 못지않게 따뜻하고 순수했거든요. 미영이가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 이 맛이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미영이는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가게 일도 도와주곤 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심이 됐어요. 이 아이라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아침부터 눈물바다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경태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기 때 업어 키우던 모습, 학교 입학할 때 들뜬 얼굴, 사춘기 때 반항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경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어요. 식장에는 우리 가게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경태 장가 가는 걸 보다니 내가 다 뿌듯하네. 하시며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경태 부부는 새 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살려고 했지만 결국 멀리 가게 됐어요. 엄마, 아빠 자주 보고 싶었는데 하고 경태가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콧물이 찔끔 났답니다. 새 생활을 시작한 경태 부부를 보며 저희도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는 부모가 아닌 시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경태와 미영이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곧 부모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싶어서요. 임신 기간 동안 미영이는 가게에 더 자주 들렀어요. 입덧이 심해서 다른 음식은 못 먹어도 우리 가게 떡볶이만은 잘 먹더라고요. 어머니, 이 떡볶이 덕분에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미영이를 보며 제 마음도 덩달아 부풀어 올랐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가게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의 하루하루가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 큰 시련을 맞게 될 줄은요. 경태가 결혼하고 2년 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간암 말기라더군요.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남편을 간호했어요. 가게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온통 남편 병간호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갔고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러 갔죠. 그런데 얼마 후 경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와요.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가게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온통 남편 병간호에만 매달렸죠. 항암 치료를 받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늘 건강하고 씩씩하던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팠죠.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저를 걱정했어요. 여보,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경태도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곧 나을 거예요. 우리 같이 손주 보면서 오래오래 살아야죠. 하지만 병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깊어갔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들이 계속됐고 남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매일 기도했답니다. 경태는 가끔 병원에 와서 도와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바빠서 못 온대요. 경태가 변명을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 간호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며칠, 우리 가족은 병실에 모여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오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했어요. 여보, 내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매일 울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세상이 텅 빈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경태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 얼굴을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았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어요.
가게 문은 굳게 닫힌 채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경태가 가끔 찾아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빠도 엄마가 이러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경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서러워졌어요. 남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꿈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 가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가게에 가면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저를 반겨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모습에 조금씩 힘을 얻었답니다. 영숙 씨,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저씨, 떡볶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영숙 씨가 만들어도 맛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왔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이 떠났지만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30년 동안 옆에서 코 골던 사람이 없으니 잠을 이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면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죠. 여보, 보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다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경태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 얼굴을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았죠. 경태에게 전화해서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언제든 오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을 운전해서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경태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갑자기 왔다고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시겠다고 했잖아. 경태가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죠. 집에 들어서니 살림살이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고 빨래도 쌓여 있었죠.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순 없었죠. 엄마, 짐 방에 두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경태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시종일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대충 차려놓은 반찬 몇 개와 함께 햇반을 내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있는 거 드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손님 대접도 그렇게 못 해본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경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가끔 경태에게 여보,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지 않아? 라며 눈치를 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남는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경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못 들은 척했죠. 첫날 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훔쳤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려고 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습관이라 자연스럽게 빗자루를 들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어지럽히지 말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침 식사 때는 더 심했어요. 며느리는 자기와 경태목만 차려놓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보, 엄마는? 경태가 묻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제 몫을 차려놓더라고요. 식사 내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어야 했죠. 그날 오후 경태가 출근한 후 며느리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대화를 시도해봤죠. 미영아, 혹시 내가 와서 불편한 게 있니? 그러자 며느리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불편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 생활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빼서 채널을 돌렸고 제가 마시던 물도 치워버렸죠. 심지어 경태에게 전화해서 오빠, 언제까지 어머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음식점을 한 솜씨로 며느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앞을 가로막고 주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님, 제 주방이에요. 맘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경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며느리는 경태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척 하다가도 경태가 없으면 곧바로 얼굴을 굳혔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런 며느리하고 살고 있네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훔쳤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죠. 경태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 사이를 벌리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짐짝처럼 있는데 정말 곤란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대신 방문에 귀를 대고 계속 들었어요. 아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떡해. 모시기 힘들지? 친구들이 위로하는 말에 며느리는 더욱 신나서 떠들어대더라고요. 힘들다고요?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이렇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지 아들 얼굴 보고 싶어 왔을 뿐인데 이렇게 천대받아야 하나 싶어 서러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현관에 제 가방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어제까지 제가 쓰던 방에 있던 가방이었죠. 부엌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살며시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영아, 혹시 내 가방?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오늘 가셔야죠? 경태 오빠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가신다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경태는 어제 저녁에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오히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 말이 있었나? 경태가 어제 나보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자르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핏대가 서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알겠다, 내가 가지. 힘없이 그 말을 내뱉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으려는 찰나 경태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경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며느리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제 눈과 마주친 며느리는 곧바로 얼굴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고. 가방을 다시 방으로 옮기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좀 더 이따 갈게. 경태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온다고 하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어떡하면 좋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이래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도 나가지 않았죠. 배는 고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경태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방에서 나왔어요. 경태는 제가 울었던 걸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어요. 아니에요, 오빠. 어머님이 좀 피곤하셨나 봐요. 저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살짝 당황한 기색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태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래, 좀 피곤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경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경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살짝 말을 걸었어요. 미영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니요, 할 말 없는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경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행동, 제가 느낀 서운함,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경태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경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서야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그날 밤 머릿속에 복수심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단순히 화를 내거나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죠. 다음 날 저는 경태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경태는 놀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경태야, 엄마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너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경태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한테 잘 얘기할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아니야, 경태. 엄마가 돌아가는 게 맞아. 걱정하지 마. 곧 다시 만나자.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가게부터 정리했죠. 3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저를 붙잡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단골 손님들에게 일일이 연락했어요. 이제 가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아쉬워하셨죠. 영숙 씨,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가게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게 정리가 끝나고 나서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예금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 관련 서류들도 찾아봤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에 잠겼죠. 며칠 동안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문득 경태 녀석이 보고 싶더라고요.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어봤어요. 경태야, 잘 지내니? 엄마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어. 경태는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은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안심시켰죠. 그러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했으니까요. 집 정리를 하다가 옛날 앨범을 발견했어요. 경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경태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야. 며칠 후 경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오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경태야,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계획을 실행해 나갔어요.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되 그녀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도 저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여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요?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도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한 달 뒤 저는 경태에게 전화해서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깜짝 놀라 즉시 저를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도요. 제 결정을 듣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옷도 꺼내 입었죠.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이 만남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카페에 도착하자 경태와 며느리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경태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품에 안기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는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경태야, 미영아. 내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제 마음의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며느리 집에 가서 겪은 일들로 인해 많이 아팠단다. 내가 짐처럼 여겨지는 게 너무 서러웠어. 이 말을 하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경태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해야 했죠.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기부하면 적어도 나를 돈 때문에 대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 이 말에 경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경태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서로 아파하게 될 줄은 몰랐죠.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제 행동이 어머님께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죠.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말에 경태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유언장이야. 하지만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편지에는 제 모든 재산을 지역 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과 함께 경태와 며느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라는 당부,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고도 있었죠. 편지를 읽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눈물바다가 됐어요. 경태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복수는 그만두기로요. 대신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는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경태도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했죠. 저는 그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존중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따뜻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할게.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으로 해볼까? 경태와 며느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미영이의 요리 실력이 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비법도 몇 가지 알려줬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태는 직장에서의 고충을, 미영이는 신혼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죠. 저도 제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항상 걱정이었단다. 그래서 더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오히려 너희를 밀어내는 결과가 됐나 봐. 이 말에 경태와 미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신혼이라는 이유로 어머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태도 덧붙였어요. 엄마,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죠.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가져요.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미영아, 너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지? 내가 가르쳐 줄게. 경태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주말에는 꼭 시간 내서 함께 할게요. 그동안 일한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그날을 마무리했어요.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모습이죠?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자주 찾아와 요리를 배웠고, 경태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했죠. 저도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히 관여하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대화로 해결해 나갔죠.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우리 가족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남편과 자주 가던 바닷가로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나눴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이해와 용서의 힘,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돌이켜보면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또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이들도 그렇게 대해준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줄지 말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 하는 거 봐서 결정하려고 해요. 급한 것 없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재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